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규제된 비트코인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랙락의 어딘가에서 비트코인을 구해오려면 이른바 뭔가 이 음지에 있는 코인을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은 그런 브로커 딜러들과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제된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라닌 미국 비트코인 ETF 1월 승인, 이것 때문에 자신합니다. 촬영 시각은 12월 22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자, 일단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비트코인 걱정인 듯 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차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44,000 들고 가자를 외치는 거에서 또 떨어졌어. 그래서 43,000까지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고 다시 됐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18일, 19일이죠. 19일 뭔가 42,000선을 약간 내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4만선은 굳건히 지켜주면서 계속 위쪽으로 약간 천장을 부시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 바닥을 뚫으려는 조짐은 없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비트코인 걱정인 듯한데 이런 강한 가격 흐름 결과적으로는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상장 기업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창업자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월가 30년 만에 가장 큰 진전이다라고 하면서 20세기 그런 말이 있어요. 20세기? 20세기 들어서 최고의 금융상품은 ETF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월가 30년 만에 가장 큰 진전이라고 표현한 건 뭐다? S&P 500 ETF가 뭔가 엄청나게 투자에 있어서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거 이후로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 모멘텀, 게임 체인저 맞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것 같다라고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10일 이전 승인 확률이 여전히 90%다라고 했고요. 이분은 한 지난 10월인가 9월부터 계속 90%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승인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갤럭시 디지털 CEO 역시 승인이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월 5일에 승인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월 5일에 승인될 거다라는 건데 왜 5일이냐면 1월 5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8 월요일, 9 화요일, 10 수요일인데 그거 8, 9, 10을 이제 미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전주에 아마 해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제 코인러 입장에서는 5일이든 10일이든 꼭 돼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디지털 CEO 역시 이제 승인을 확신을 했고요. 매트릭스 연구 총괄도 역시나 1월 10일이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선은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일이 1월이 아닌 3월일 수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보면요. 이게 지금 1월 10일을 자꾸 왜 꼽냐면 마지막으로 최종 데드라인이 나오는 회사가 바로 아크와 21쉐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잖아요. 요거 최종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요 데드라인에 맞춰서 한꺼번에 승인을 해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최종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번 뭔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1차로 해가지고 뭔가 연기를 해. 그리고 2차로 또 연기를 해. 3차로 연기를 해. 3차에서 마지막 연기까지 그 기간을 따져가지고 1월 10일을 따진 거예요. 1월 10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미룰 때마다 45일인가 90일인가 그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모두 더하면 최장 심사 기간이 240일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절한 거로부터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청했을 때부터 최장까지 240일로 계산하면 내년 3월이다. 라는 계산을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규정상 240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3월이라는 계산도 나온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거든요. 이건 1월 10일이 돼봐야 알 것 같은데 다수의 의견은 1월 10일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승인 관련된 긍정적 신호가 넘쳐나는데요. 데드라인이 1월 10일은 맞지만 그래서 그때 해줄 거야? 라고 봤을 때 모르죠. 모르지만 긍정적 신호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비인크립토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블랙록이 SEC의 요구대로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SEC가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논의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최근에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에 SEC에서 나온 첫 번째로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할 수 있죠. 승인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승인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의 프리미엄이거든요. 마이너스 7%대에 도입했습니다. 한때는 마이너스 50% 가까이까지 갔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보다 GBTC가 50%나 싸게 거래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붙었어요. 이 얘기는 뭐야? 거의 승인을 확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좋은 징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보면 SEC가 빈번하게 운영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19일에 블록락과 추가 미팅했고 14일에 미팅했고 전날에 그레이스케일과 추가 미팅했고 뭐 하여간 미팅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블랙락이 나스닥 SEC와 현물 ETF를 회의를 하면서 현금 방식으로 이제 아예 바꾼 겁니다. SEC의 요구대로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뭐냐면 아예 합동 컨퍼런스 콜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랑만 1대1로 미팅한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다 모아가지고 전화로 회의를 한 거예요. 화상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드문 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예가 드문데 이걸 한 걸로 봐서는 거의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청서 업데이트하면서 SEC가 원하는 현금 방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시덱스가 신청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현금 상환 모델을 완전히 채택한 첫 번째 사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시덱스뿐만이 아니고 이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SEC 측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미팅을 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 현금으로 해주세요 라고 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신청서가 제출된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현물로 하겠다는 거 있잖아. 현물 방식은 아예 삭제를 해. 그래서 캐시 온리로 하자라고 SEC가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운용사들이 다 수정 신청서를 내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 때문이다라고 제목에서 뽑았는데 이것은 바로 블랙락의 의지입니다. 네. 그 K33가 리서치를 냈는데 거기서 1월 승인을 확실시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무슨 이제 발언이 나오냐면요. 해당 버전, 캐시 언니 버전입니다. 로 수정한 것은 3주 안에 1월 10일이겠죠. ETF를 받겠다는 블랙락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블랙락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1월 10일 승인될 걸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게 이게 우리의 회사에 명운을 건 거야 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SEC에 무릎을 꿇은 거죠. SEC가 요구하는 현금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도 블랙락이니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차후에 나스닥이 승인을 받으면 현물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SEC가 왜 이렇게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사활을 걸까라고 보면 바로 차세대 먹거리 때문입니다. 이 블랙락 의지가 불타는 건 최근 불고 있는 ESG 역풍 때문이다. 이 역풍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이유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블랙락이 테네시주에서 ESG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블랙락이 ESG 효과에 대해서 소비자를 호도했다라고 테네시주가 고소를 한 건데요. 테네시주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공화당 쪽이고요. 사실 블랙락은 민주당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블랙락 출신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기도 했고요. 이게 뭐냐면 ESG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가 뭔가 좋아지고 게다가 주가도 오를 거야라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막 말했는데 그거 아니잖아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ESG랑 그 기업의 주가랑 이게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블랙락 너네 소비자들 속였어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게 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미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블랙락에 맡겼던 펀드를 회수하고 ESG를 퇴출한다라고 선언한 지 오래됩니다. 자, 이들 이제 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을 블랙락에 맡겼는데 블랙락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이게 다 회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간 블랙락의 먹거리가 ESG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차트가 있거든요.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ESG 관련 그 펀드 자금 규모의 노출 정도입니다. 보시면 블랙락이 피델리티를 더 앞섰죠. ESG 관련 펀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요거 위에 차트 말고 밑에 차트를 보면 이게 뭐냐면 패시브 자금들 있잖아요. ET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입해야 되는 거 말고 그걸 빼고 액티브, 그러니까 뭔가 이 운용사가 의지를 가지고 ESG 투자를 하는 자금만 따로 발라내서 봤더니 블랙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피델리티인데요. 피델리티도 늘긴 했지만 뭐 조금 늘었어요. 근데 어떻게? 블랙락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블랙락이 그간 한 2019년부터인가요? 네. 저기 보시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2016년부터네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ESG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ESG 실제로 뭔가 테마를 통해서 뭔가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고 전 세계적인 운용사의 운용 테마 중에 하나가 ESG로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역풍이 불러와서 뭐랄까 이제 이 테마가 끝나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먹거리가 바로 비트코인 ETF죠. 게다가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초창기에는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그러다가 경쟁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수료 경쟁이 붙으면서 수수료가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신규로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운용사가 먹는 게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은 지금 비트코인 ETF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ETF 된다며.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거고 왜 돈나머니는 GBTC를 파는 거야? 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돈나머니가 GBTC를 파는 거는 저도 역시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마찬가지인데 아크가 신청한 게 1월 10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본인들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 비트코인 ETF 상품. 그럼 왜 남의 회사 비트코인 ETF 상품에 투자합니까? 그래서 이제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까지 GBTC를 정리하려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또 하나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0, 40일 때 아크가 많이 샀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거 빼고 그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차익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자의실현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1월 10일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쯤 상품이 진짜 출시가 될까? 언제쯤 ETF가 나스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당장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실제 거래 시작 날짜는 불투명하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그 어떤 그 유저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승인은 뭐냐면 우리가 SEC가 승인 한 해 만에 하는 건 19B4라는 그 문서에 대한 승인입니다. 서류에 대한. 요거 승인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S1이라는 요 그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IPO를 할 때 기업을 주식을 공개해가지고 상장하잖아요. 그때 S1을 같이 받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장해서 거래하려면 S1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S1은 그냥 이제 19B4를 받으면 이제 S1도 받는 건데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정확히 1월 10일 날 승인이 나면 언제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모든 운용사들이 다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월 10일 승인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보니까요.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 뭐 저도 예상하고 누구도 예상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레이스케일 CEO는 본인 회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그 신탁에 ETF 전환을 요청해서 그런지 좀 너무 세게 부를 것 같습니다. 최대 30조, 원 아닙니다. 달러가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너무 약간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은 수백조 원 신규 수요가 일 거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뭐 이렇게 엄청난 수요가 당장은 일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게 바로 SEC가 요구하는 게 현금 방식이잖아요. 현금
생성과 환매 방식인데 요거로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코인베이스가 두 가지 위험을 지적했는데요. 그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바로 그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요거 베이시스 트레이드 전략의 수익성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제 위험을 얘기했는데 요 위험은 사실 뭐 그닥 큰 위험은 아닌 것 같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첫 번째 위험인데 이게 위험일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위험이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규제된 비트코인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방식이면 이거는 그 현금 비트코인을 다루는 곳이 발행사 등 규제된 곳만 다룰 수 있거든요. 현물이면 누군가가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와서 블랙락에 맡기면 그냥 거기 블랙락 거기다 ETF라는 래핑을 씌워가지고 그냥 도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블랙락이 직접 이거를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규제된 비트코인, 블랙락의 어딘가에서 비트코인을 구해오려면 이른바 뭔가 이 음지에 있는 코인을 구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은 그런 브로커 딜러들과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제된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압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위험이 될지 가격의 상승 촉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코인베이스가 지적한 위험입니다. 이 반대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싱가포르 소재의 코인 거래 업체인 QCP 캐피탈이 보고서를 냈는데 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뭔가요? JP 모건이죠.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에 쫙 몰렸던 자금이 이제 승인이 마장 나면 선반영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비트에서 털고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다음 기대감 뭔가요? 이더리움 ETF죠. 요 기대감으로 옮겨갈 거다. 이 수요가 라는 이제 전망도 함께 내놔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전망을 약간 밝게 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 현금 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기관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 방식도 기관이 결정하겠지만 현금은 더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였죠. 이분이 약간 크립토 시장에 대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뭔가 커멘트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현금 방식 관련돼가지고 이런 커멘트를 했어요. 현금은 현물보다죠. 더 복잡하지만 펀드에 큰 힘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펀드 트레이딩 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거래 흐름을 지시하는 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자가 현금을 들고 오면 블랙락이 그거를 비트코인 ETF로 주려면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락은 비트코인을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시대적 정신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 우선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연결된 브로커와 거래소만이 펀드 구매 및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코인베이스가 지적한 위험이죠. 규제된 비트코인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아무 데서나 사올 수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규제받은 혹은 SEC가 용인하는 브로커, 거래소들과만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된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뭔가 이 특정 고래들 여기서는 이제 가격 발견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갈 것인가 뭔가 중국계 쪽의 고래들이 약간 좌지우지했다면 채굴자 집단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블랙락이 그 비트코인을 어디서 사오느냐 어디랑 거래하느냐 그리고 언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왜? ETF 규모가 그만큼 커질 거니까. 그러면서 가격 구조가 가격 발견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갈 거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브로커 거래소만 거래해서 규제된 비트코인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고래라고 하는 게 일반 개인이 아니고 혹은 채굴자 집단이 아니라 뭐예요? 펀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기관이 결정할 것 같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주도권은 역시나 계속 미국 쪽에 서양 쪽이 갖고 갈 것 같습니다.